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다주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한테는 부끄러워 말하기 불편한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잘한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와 남편은 대기업에서 주말도 없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정말 피땀 흘려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끼고 아낀 끝에 마침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교육 환경이 좋다는 학군지에 작은 자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죠. 부모로서 내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영어 유치원과 영재 교육원을 알아보며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 옮기던 그때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일상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형인 시영과 그 여자의 삶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매번 대박 사업을 노린다며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집안의 골칫거리였고, 고조랑역에 변변한 경력도 없던 형님은 지독한 학벌 콤플렉스와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무능을 사회 탓, 부모 탓,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부부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둘이 그렇게 대놓고 적대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그나마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죠. 시영은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들을 들고 저희 남편을 찾아오곤 했지만 처음엔 소소한 금액이었고 남편도 형이니까 하며 모른 척 도와줬습니다. 문제는 그 요구가 해가 갈수록 커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50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이 되고 그게 또 3000만 원이 되더니 결국 5천만 원을 빌려간 뒤에도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줄 때는 꼭 갚겠다며 비굴하게 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굴었죠. 한 번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시영이 오히려 형한테 그게 할 말이 되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단순한 형제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형님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묘하게 날선 눈빛으로 저희 부부를, 특히 제 아이를 주시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교육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자격지심에 걸려 혼자 걸핏하면 가시돋친 말을 내뱉곤 했죠. 팔자가 좋아서 좋겠다며 남편이 돈을 따박따박 벌어다 주니 애한테 돈을 아주 물쓰듯 쳐바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어 유치원이니 영재 교육이니 그런 거 다 상술이고 애 기만 죽이는 짓거리라며 눈을 흘기기 일쑤였지요. 한 번은 추석 명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례 준비로 부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동안 형님은 제 아이가 가져온 영어 교재를 들고는 코웃음을 쳤죠. 이거 얼마짜리냐며 책 한 권에 몇만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너는 이런 거 몰라도 돼. 우리 아들은 그냥 공부해도 잘하니까. 라며 제 아이 앞에서 대놓고 비교를 시작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제 아이가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날 부엌에서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꾹 참으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데도 선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래 마음이 여리고 자식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애쓰시는 분이었는데 형님은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죠. 시어머니 앞에서만 유독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 막내는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가 좀 얘기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눈물을 훔치는 척을 했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을 비비며 우는 연기를 하는 거였죠. 그 장면을 처음 목격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저렇게 완벽하게 감정을 연기하는 인간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시영에게는 또 다른 황당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함부로 팔고 다니는 것이었죠. 자기 명함에 땡땡그룹의 협력사 대표라고 인쇄에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협력사 대표는커녕 저희 남편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남편이 직접 확인해 보니 시영이 남편 회사 로고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자기 사업 소개서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장 그러지 말라고 연락했더니 시영은 오히려 내가 그걸 왜 쓰면 안 되냐, 우리는 가족 아니냐며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해도 된다는 논리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이었죠. 남편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뒤에야 겨우 삭제를 받아냈습니다. 형님의 SNS는 또 하나의 가면 무대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강남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가방 사진,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죠. 팔로워들에게 자신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연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의 실상을 아는 저로서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사진은 친척 결혼식 필요한 자리였고, 명품 가방은 중고 직거래 앱에서 산 가품이었으며, 해외여행은 시부모님이 손주 보여준다며 여행 경비를 전부 내주신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SNS 속 형님은 언제나 여유롭고 세련된 강남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거짓말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 적당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내외가 자리를 잡지 못해 늘 전전긍긍 하시는 분이었기에 제가 큰 소리를 내면 시어머니의 가슴이 먼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인내는 형님 내외에게는 그저 만만한 동서의 굴복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시영의 사업 실패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결혼 후 10년 사이에 무려 5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킨 프랜차이즈, 두 번째는 무슨 건강식품 유통업, 세 번째는 코인 투자랍시고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은 사기에 가까운 짓이었고, 네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다섯 번째가 그 악명 높은 부동산 컨설팅 사기였습니다. 매번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사무실을 차리고 명함을 돌리다가 반년도 안 되어 조용히 문을 닫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손을 벌린 곳은 시부모님과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컨설팅 사기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영은 자신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양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생활비와 사채 이자를 막는 데 써버렸거든요.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제서야 시영은 저희 남편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다시 이러지 않겠다며 오열을 했죠.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남편이 또 돈을 내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부치라는 이유로 끝내 도와줬고 그 돈은 물론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둘만 단둘이 있을 때는 절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혹은 다른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만 저를 공격했죠. 그것도 처음엔 아주 작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면 점점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인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훈련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의식처럼 고착화된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다가 음식이 완성되어 상이 차려지면 가장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거들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자기 아이에게 용돈을 달라며 시어머니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주를 이뻐하신다며 지갑을 여시면 형님은 그걸 보면서 제 아이한테는 얼마를 주실 거냐며 대놓고 비교를 시켰죠. 세상에 자기 아이의 용돈을 위해 시어머니를 압박하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어느 해 설날에는 시어머니가 제 아이에게 용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형님이 목격했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어머니, 우리 애는요? 라며 손을 내밀었고 시어머니가 미처 준비를 못하셨다고 하자 형님은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시영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게 했죠.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차별한다며 막내 집에만 귀하냐는 말을 시영이 시어머니에게 퍼붓게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셔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균열이 본격적으로 밀려온 것은 지난 봄 시어머니의 생신을 며칠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아이가 수개월간 준비한 영재교육원 초등부 선발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아이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도 잠시 저희는 시어머니의 생신 식사 자리를 조율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지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품고 시댁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이미 시영 내외가 와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배달 음식을 먹다 남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허리를 구부정한 채 과일을 깎고 계셨죠.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형님은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어 앉은 채 특유의 차갑고 비꼬는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얼굴이 아주 번지르르 하다며 돈 많은 집 사모님은 주말에도 관리받고 오냐는 식이었지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과도와 쟁반을 받아들며 오늘 아이의 영재원 시험 결과가 좋게 나와서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다고 얌전히 설명했습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며 늘 가슴을 치던 시어머니에게 손주의 합격 소식은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기에 어머니는 손주가 대단하다며 환하게 웃으셨지요.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깎아놓은 과일을 포크로 꼭 집어 입에 넣으며 요즘 영재원 그거 돈만 주면 다 들어가는 학원 같은 거라며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제가 애를 쥐잡듯이 잡아가면서 돈을 얼마나 처발랐겠냐며 애를 기계처럼 키우니 성격이 저 모양 저 꼴이라는 험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쿵 하고 내려앉았을까요? 내 아이의 노력과 우리 부부의 헌신을 단지 돈 처바른 기계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얌전하고 착한 아이의 성격까지 비하하는 말을 시부모님 면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과일을 정리하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형님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거실에 앉아있던 자신의 아들을 불러내더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저런데 안 가도 된다며 저렇게 비싼 돈 처발라서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은 나중에 커서 싸가지만 없어지는 거라고 소리를 높였지요. 부모가 돈으로 학벌 사오라고 시키니까 벌써부터 숙모한테 인사하는 꼬락서니가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목에 힘을 빡 주고 다닌다며 기어코 제 면전에 대고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저를 향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바로 옆방에 계시고 남편들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짧은 틈을 타 형님은 저와 제 아이를 향한 잔인한 언어폭력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학벌 콤플렉스에 눈이 멀어 자식 앞에서 다른 가족을 비하하고
욕설을 뱉는 그 여자의 민낯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도를 쟁반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나간 제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형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꾹 누르며 형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형님, 제 아이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저한테 하신 그 상스러운 말씀 당장 사과하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제 한마디에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던 형님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지요. 내가 왜 사과를 하냐며 고상한 척 가면 쓰고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는 꼴을 모를 줄 알았냐고 도리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학 나왔다고 고졸인 자신을 무시하냐며 어머님 앞이라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꼴이 기가 찬다며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비명 같은 고함에 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놀라 문을 열고 나오셨고 베란다에 있던 남편과 시영도 급히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미묘한 균열이 마침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의 소동 이후 형님 내외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시부모님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더군요. 시영은 번번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희 남편에게 손을 벌렸고 형님은 뒤에서 동생이 대기업 다니며 번 돈은 우리 집안의 희생 덕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은밀한 기생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저희 남편이 빌려준 5천만 원을 갚지도 않으면서 동생 자식만 입이고 내 자식은 구멍이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이곤 했죠. 저는 이들의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통장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물증을 수집하며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형님이 저지른 일 중에 제가 특히 이를 갈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의 아이를 저희 아이와 같은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학부모 단체의 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조직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으로 아이 성적을 사는 치맛바람의 전형이라느니 교사들에게 뒷돈을 쓴다느니 하는 완전한 허위사실이었지요. 저는 학교 앞에서 낯선 학부모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같은 반 어머니를 통해 그 진원지가 형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내용을 캡처해서 조용히 파일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분노하기보다는 차곡차곡 쌓아두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님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왠지 어색하게 어두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이 그날도 시어머니를 찾아와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을 냉대한다며 한바탕 거짓말로 울음을 터뜨린 뒤였더군요. 명절에 용돈을 드려도 액수가 작다느니 시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병원에 잘 데려다 드리지 않는다느니 죄다 지어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 병원 예약은 항상 제가 잡았고 검진 결과를 챙기고 약 복용을 확인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형님 내외가 병원에 함께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도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들이 더 정성을 쏟는 자식인 것처럼 끊임없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려 훗날 시부모님의 재산이 자신들에게 더 많이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지요. 형님이 저지른 일 중에 제가 가장 소름 끼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상장을 펼쳐 보이며 할머니한테 자랑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형님이 상장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한번 훑어보고는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런 상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들고 다니며 자랑이냐고 학원 다니고 돈 처바르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장을 조용히 집어들어 가방에 넣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관계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는 것은 제 선택이지만 제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제가 허락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형님 아이가 저희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도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형님은 자기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두 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형님 아이가 저희 아이를 보며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 무시한다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님이 저와 싸우는 건 제가 감당하겠지만 내 아이가 그 싸움에 파편을 맞지 않도록 두지는 않겠다고요. 형님 내외가 저희의 삶에 직접적으로 침범하려 한 시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파트 같은 단지에 전세를 얻겠다며 시어머니를 앞세워 저희한테 보증금 일부를 대달라는 요구를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살면 서로 도움이 된다는 명분이었죠.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주차장을 쓰고 우리 아이와 형님 아이가 매일 마주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줬고요. 그러자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를 해서 막내가 우리를 멀리하려 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우리 집 주변을 맴돌겠다는데 거절하는 게 어떻게 우리 잘못이 됩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되면 그게 곧 자신들이 받은 상처가 되는 것이었지요. 시영이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러 왔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시영이 사무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요. 남편 회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형이 동생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냐고. 이번에 정말로 확실한 사업이 있다며 안 해주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남편은 그날 동료들 보는 앞에서 그 장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이 전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의 진짜 칠순 생일 당일 저녁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형님 내외의 끈질긴 요구와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저희 부부는 시영 내외와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지방의 한 한적한 복층 펜션으로 생신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70번째 생일인 만큼 그날만큼은 아무 탈 없이 넘어가길 간절히 바랬지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이 몇 잔 돌면서 처음에는 겉보기엔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자 시영의 눈빛이 묘하게 번들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사다른 펜션 2층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나무 계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영이 남편의 어깨를 툭 치며 자기가 새로 구상 중인 사업에 추가로 3천만 원만 더 보태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빌려간 5천만 원도 흔적 없이 날린 인간이 또다시 돈을 요구하자 평소 순하고 참기만 하던 저희 남편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다짜고짜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더군요. 동생놈이 돈 좀 번다고 형을 무시한다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좁고 가파른 2층 계단에서 두 남자의 거친 주먹 다짐이 벌어졌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고함이 펜션 안을 가득 채웠고 깜짝 놀란 저와 형님 그리고 1층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 밑으로 달려오셨지요.
툭 치면 부러질 듯 마른 체구의 시어머니는 싸움을 말리겠다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좁은 계단 위로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얘들아, 왜들 이러냐? 내 생일에 왜들 이래? 하며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시영은 자기 동생을 때려 눕히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뒤에서 뜯어말리는 어머니를 귀찮다는 듯 홧김에 거칠게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지옥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시어머니의 몸이 가파른 나무 계단 아래로 힘없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대여섯 개의 계단을 굴러 바닥에 처박힌 시어머니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펜션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내려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오열했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119에 신고 접수를 했지요. 그 난장판 속에서 시어머니를 밀친 가해자인 시영은 멍하니 서서 제 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뒤이어 피어오른 형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형님은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보고도 슬퍼하거나 놀라기는커녕 잽싸게 시영의 팔을 붙잡고 제 눈치를 살피며 인간 이하의 뻔뻔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더군요. 어머니가 구른 건 발을 헛디디신 거지 우리 남편 탓이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서가 평소에 은근히 우리를 무시해서 남편들이 쌓인 게 터진 거라며 이 모든 원인이 제 탓이라는 참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으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아,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자식이 부모를 밀쳐 다치게 해놓고 오직 제 안위와 돈 계산밖에 안 하는 괴물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술이 확 깬 시영은 처벌이 두려웠는지 형님의 손을 잡고 펜션 뒷문으로 야반도주를 하듯 도망쳐버렸습니다. 그것도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으로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시어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 천운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뇌출혈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펜션에 전화를 해 주변을 비추고 있던 CCTV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시영이 남편을 폭행하고 말리던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쳐 굴러떨어뜨리는 모든 잔인한 순간이 화질 좋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망칠 때 운전석에 타던 시영의 만취한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혀져 있었지요. 새벽녘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형하고 형수 사람이 아니야. 내 손으로 저 인간들 감옥에 쳐넣고 완벽하게 파멸시킬 테니까 당신 이번엔 절대 끼어들지 마. 제 차가운 선언에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겁게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일상 속의 균열로 시작된 서사가 마침내 핏빛 파국으로 이어졌고 나는 그렇게 빌런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완벽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형님 내외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형님은 오히려 주변 친척들에게 먼저 전화를 돌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하더군요. 막내 동서인 제가 평소에 학벌로 자신을 무시해서 남편들이 말다툼을 벌인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저 발을 헛디뎌 구른 것뿐인데 동서가 돈을 뜯어내려고 형제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뻔뻔하게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형님은 심지어 입원 중인 시어머니의 병실 정보를 친척들에게 퍼뜨리며 문병객이 몰려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문병객들 앞에서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하는 효부인 척 연기를 펼치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막상 병실에 나타난 형님은 꽃 한 송이, 과일 한 봉지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와 어머니 옆에 앉아 눈물을 찔끔거리며 친척들의 동정심을 긁어모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병원 시스템의 트집을 잡는 것도 형님이었고, 정작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소통한 것은 전부 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은 병실 밖에서 친척들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막내 동서가 어머니를 병원에 몰아놓고 자기 집에서 모시지 않으려고 한다고. 결국 그 집안에서 어머니가 찬밥 신세라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를 차갑게 식히고 파일 속에 저장했습니다. 형님이 또 저지른 짓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틈을 타 시부모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문안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정작 시부모님 집에서는 냉장고를 비우고 찬장을 뒤지며 값 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갔죠. 시아버지가 수십 년 모아온 희귀 도자기 몇 점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형님은 제가 도자기를 탐내서 가져갔다고 시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시아버지가 그대로 믿으셔서 한동안 제가 시아버지에게 냉대를 받기도 했지요. 나중에 제가 조용히 CCTV를 뒤져 형님이 도자기를 가방에 담아나가는 장면을 확인했을 때 저는 그것도 증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시어머니의 간병에만 집중했습니다. 형님 내외는 제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다고 확신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한 범죄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영이 음주운전으로 도망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면허가 취소되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사채를 막아내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결국 저희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 저희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집을 차지하려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저희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시부모님을 앞세워 반찬을 전해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거실에 계시는 사이 형님은 안방 서랍장을 샅샅이 뒤지며 인감도장과 통장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기생행각을 예상하고 안방 서랍장 내부와 거실 구석에 은밀하게 가정용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무단 침입을 감행하기 직전 그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접근해 저희 부부가 주말마다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슬쩍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이웃 주민 한 분이 어느 날 경비실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제게 귀뜸해 주셨지요. 형님은 경비 아저씨에게 조카 생일 선물을 깜짝으로 갖다 주려 한다며 자연스럽게 저희 외출 패턴을 캐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침입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주민분의 증언을 메모해두고 경비실 외부 CCTV 영상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일수록 저의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식은 자리에 차가운 확신이 들어찼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 동안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지고 증거로 싸우면 이긴다. 이 원칙만큼은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이 도발을 할 때마다 침묵했고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마다 먼저 안아드렸습니다. 남편이 지쳐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제가 법팀목이 되었고 변호사와 만날 때마다 냉정하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은 모든 게 끝난 뒤에 누리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으니까요. 스마트폰 실시간 알림으로 그들의 추악한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저 흔한 가족 간의 다툼으로 끝날 수 있었기에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형님이 서랍을 뒤지다 결국 도장을 찾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저장하며 그동안 모은 펜션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채무 불이행 서류, 학부모 단체 채팅방 캡처, 시아버지 도자기 절도 영상, 그리고 이번 주거 침입 영상까지 한데 모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성립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처음 찾아간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로펌 상담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날,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몇 가지를 추가로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법원 제출용 출력본을 만들어야 하고, CCTV 영상은 원본 파일과 함께 영상이 찍힌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메타데이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했지요. 저는 그 조언들을 수첩에 빠짐없이 받아 적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묵묵히 간병만 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기세가 올라가 더 노골적으로 굴었지요. 병원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 제 차를 보더니 저 차가 무슨 모델이냐며 대놓고 값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 집은 차도 좋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됐으면 우리도 저런 차 탔을 텐데 하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지요. 그 말에 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속으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저 사람 인생이 뒤집어질 텐데 하는 생각을 품고서요. 몇 주 뒤 형님은 자신이 아는 지인들을 대거 동원해 새로운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며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거창한 자축 모임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동생 대기업 사업 자금을 되줘서 대박이 났다며 사방에 허세를 부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그 시간,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챙기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들, 지들이 판 무덤에서 절대 못 걸어 나오게 해줄게. 오늘이 그 괴물들 제삿날이야. 그날 형님은 강남의 최고급 디저트 카페 룸을 통째로 빌려 평소 자신들이 온갖 거짓말로 포장해둔 동네 학부모들과 자산가 지인들 몇십 명을 모아놓고 자축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무직의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시형을 대기업 동생의 사업 자금을 대준 마쿠 회장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은 강남 학군지 사모님들의 멘토인 양 온갖 허세를 떨며 거들먹거리고 있었지요.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디저트가 가득했고 룸안은 그것들의 거짓 성공 신화에 감탄하는 지인들의 아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룸의 유리문 너머로 샤넬 가방을 옆에 끼고 앉아 우리 남편이 동생 부부 아파트까지 다 전세 보태준 거나 다름없다며 입을 놀리는 형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그동안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완벽하게 완성한 법적 서류 뭉치가 든 가방을 움켜쥔 채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룸안의 대화가 딱 끊겼고 샴페인을 들고 있던 형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특유의 뻔뻔함으로 금세 표정을 바꾸더니 지인들 앞에서 대단한 대인배라도 되는 양 저를 가스라이팅하려 들더군요. 동서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며 불쌍해서 불러줬냐고 비아냥거리는 그 여자의 면전에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가방을 뒤집어 그 안에 서류들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폭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먼저 툭 떨어진 것은 형님이 우리 집 안방 서랍을 뒤지며 인감도장을 훔치려던 고화질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뒤이어 시영이 펜션 계단에서 시어머니를 밀쳐 굴러떨어뜨리는 CCTV 영상 캡처본과 전치 6주 상해 진단서, 그리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우리 남편에게 빌려간 5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장이 지인들의 앞접시와 샴페인 잔 위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형님이 학부모 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캡처 내용과
시부모님 집에서 도자기를 가방에 담아나가는 CCTV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웅성거리며 서류를 집어들기 시작하자 이거 다 조작이야. 이 미친 동서년이 어디서 행패야. 라며 제 멱살을 잡으려 드는 그 여자의 손목을 저는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룸이 떠나가라 그 여자의 온갖 사기 행각과 기생짓을 낱낱이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쳐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야반도주한 시영의 범죄 전적부터 갈 곳이 없어 동생 아파트를 훔치려다 걸린 무단 주거 침입의 진실까지 단 한마디의 감정적 훈계도 없이 철저한 팩트로만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님의 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슬금슬금 가방을 챙겨 일어나기 시작했고 형님은 사르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가짜성 위에서 부들부들 떨며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비참하게 파멸해가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저는 테이블을 짚고 고개를 숙여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학벌 콤플렉스에 눈이 멀어 내 아이를 모욕하고 부모까지 밀친 대가야. 똑똑히 봐. 네가 자랑하던 그 가짜 인생이 오늘 어떻게 시궁창에 처박히는지. 말을 마친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룸을 나왔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괴성을 지르며 악을 쓰는 형님의 비명소리가 제게는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리더라고요. 강남의 그 화려한 카페룸에서 가면이 찢겨나간 이후 그 괴물들의 추락은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고 처절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제가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지독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완성해 나간 자멸이었습니다. 자축 모임에 참석했던 자산가들과 학부모 지인들은 그날 이후 형님을 철저하게 매장시켰습니다. 허언증 사기꾼이자 주거침입 절도 미수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형님은 동네 전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했고 그들이 기획하던 가짜 투자 사업도 당연히 공중분해되었지요.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시형을 사기죄로 사방에서 고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목을 죄어오는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가관인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들이닥치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자 시영과 형님은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했지요. 시영은 네가 돈 벌어오라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자가 되었다며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고 형님은 능력도 없는 무능한 인간을 만나 내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혔다며 시영의 얼굴을 손톱으로 파헤쳤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도 전에 시영은 음주운전 뺑소니 및 부모 상해 혐의, 그리고 투자 사기 혐의가 병합되어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이혼녀가 된 형님은 살던 전셋집마저 압류당해 자식마저 친정에 빼앗긴 채 변두리의 좁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들의 파멸이 정점에 달했던 날은 저희 남편이 신청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정에 들어선 시영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형님은 판사 앞에서도 서로를 향해 악을 쓰고 볼성사납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법정 경위들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식의 연을 완전히 끊겠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셨기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의 창살과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원 청사를 걸어 나오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저희 부부를 맞이해 주더군요. 지난 몇 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지독한 채증이 단 한 번에 씻겨져 내려가는 듯한 말할 수 없이 조용하고 상쾌한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남편과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밤중에 걸려오는 협박 전화에도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우리 집 도어락을 누를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조용한 일상. 내 아이의 노력이 온전히 축하받고
우리 부부의 성실함이 온전하게 보상받는 그 당연한 권리를 우리는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를 괴롭히던 괴물들은 전부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갔으니까 우린 이제 그저 발 뻗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착한 사람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닌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선을 긋고 악당들을 완벽하게 징벌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재판이 끝난 뒤 한동안은 조용히 일상을 추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회복된 뒤에도 한동안 큰아들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입을 꾹 다무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지요. 자식의 연을 끊겠다고 법원에 탄원서까지 내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이 쉽게 정리될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어드렸습니다. 어떤 슬픔은 말로 위로할 수 없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답일 때가 있으니까요. 제 아이는 그 모든 일이 잊고 한층 더 의젓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엄마와 아빠가 오랫동안 힘든 싸움을 했다는 것을 느꼈겠죠.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고요. 저는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네가 걱정해줘서 엄마는 충분히 괜찮다고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의 노력을 기계 취급했던 사람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잘한 건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응원해주세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작성해 주실 거죠? 그럼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